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스스로 국어 공부를 하고자 마음먹고 선생님의 유튜브까지 찾아온 훌륭한 친구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인천 남중에 근무하고 있는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학습을 준비하며 수업 영상들을 만들었고 유튜브를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 학습 목적으로 찾아온 다른 학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돕고자 앞으로 차근차근 문법 영역의 학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문법 영역이냐고요? 국어 영역 안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이 들어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문법입니다. 아울러 문법은 학습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을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법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고등학교에서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법 영역의 학습을 차근차근 함께 하다 보면 분명 복습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문법 영역 학습의 첫걸음,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겠죠. 여러분, 언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가족들과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언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울 텐데요. 한 번도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의미와 기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미와 기호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습 자료나 아니면 교과서에는 설명이 다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와 기호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의미라는 것은 내용이고 기호라는 것은 형식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봐도 잘 모르겠죠? 국어는 예를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의미가 무엇인지 기호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의 결합, 다른 말로 의미와 기호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었죠.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귀여운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선생님의 반려견 방글이라는 친구입니다. 토이푸들인데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마 강아지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강아지라고 우리가 입 밖으로 말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말로 하진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강아지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식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선생님이 형식 옆에 괄호를 치고 음성과 문자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강아지라고 입 밖으로 냈다면, 자, 우리 발음 기호 기억나시죠? 네모로 되어 있는 그 괄호를 보시면 강아지라는 발음이 들어있죠? 이렇게 강아지라는 말소리는 음성으로 된 형식, 음성으로 된 기호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노트에 썼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문자로 된 형식, 문자로 된 기호죠.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가 뭔가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죠? 강아지는 개가 낳은 새끼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강아지라는 것은 개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의 새끼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전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있진 않아도 이 의미를 이미 알고 있죠. 강아지라는 것은 개가 낳은 새끼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용이자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빵 떠올려 보세요. 빵. 뭐 식빵이라고 해볼까요? 식빵. 머릿속에 그럼 여러분은 식빵이라는 글자도 떠오를 것이고요. 식빵 맛있겠다. 식빵이라고 머릿속으로 또는 입 밖으로 음성을 낼 수도 있겠죠. 식빵이라는 문자 표기, 식빵이라는 발음이 바로 형식, 기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식빵이라는 기호에 담긴 뜻은 뭔가요? 뭐 밀가루를 반죽해서 고온에 구워낸
뭐 음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모든 언어는 이처럼 의미와 그 의미를 표현하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의미, 즉 내용과 그 내용을 표현하는 음성으로 표현하는 말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로 표기하는 글자일 수도 있겠죠. 즉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과 기호, 음성 언어 또는 문자 언어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언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그 언어, 여러분이 떠올린 사물의 의미와 그 다음에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어라는 것은 의미와 기호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본격적으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선생님이 1번부터 9번까지 언어의 본질을 정리해 놨죠.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배우는 언어의 본질은 이 안에서 전부 나올 것입니다. 9개 참 많죠.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중에 4개만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뭐 5개,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언어의 본질을 선생님이 모두 모아놨기 때문에 이 9개의 의미만 이해한다면 언어의 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윗부분은 비워놨는데요.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분절성, 체계성, 규칙성, 추상성. 우리 이걸 묶어서 언어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요, 9개를 다 다룰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기호성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언어의 기호성인데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언제 학습했냐고요? 조금 전에 앞에서 언어라는 것은 의미와 기호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건 다시 얘기하면 언어라는 건 의미를 특정한 기호에 담아서 표현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의미를 정리해보면 일정한 내용, 즉 의미를 일정한 형식, 기호를 의미하겠죠. 이 기호는 음성 언어일 수도 있고요. 문자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 기호로 나타내는 언어의 특성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외우고 싶은가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긴 문장을 외우지 마시고 언어라는 건 기호구나. 언어라는 건 의미를 담아내는 기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제시했죠? 이 사진은 선생님네 학교에 있는 나무 모습인데요. 예쁜 나무를 선생님이 사진으로 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자마자 나무라고 입 밖으로 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머릿속으로 나무잖아 하고 나무라는 문자를 떠올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가 뭔가요? 나무는 무슨 뜻이죠? 네, 사전처럼 정확한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린 나무가 뭔지 알고 있죠? 줄기나 가지가 있는 식물이다 라고만 이해해도 훌륭한 의미가 되겠네요. 자, 줄기와 나무를 가진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나무라고 하는 표기, 문자와 나무라는 발음으로 표현합니다. 즉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즉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언어라는 건 내용과 기호의 결합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무엇에 담아서? 기호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었죠. 이해되셨나요? 기호성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본질 두 번째는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기호성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자의성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호성을 알아야 자의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선생님, teacher, 老师 중국어고요. 센세 일본어죠.
자, 여러분, 우리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이 단어들의 뜻은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을 의미하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실어놨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럼 왼쪽에 있는 선생님, teacher, 老师, 센세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앞에서 학습했던 의미와 기호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teacher, 老师, 센세, 선생님이 지금 말소리로 표현했죠. 또한 여러분들이 문자 언어를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의미와 기호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바로 기호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호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뭔가요? 그렇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처럼 언어라는 건 기호와 의미, 의미와 기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걸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했죠. 근데 자의성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기호성을 얘기하시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볼게요. 여러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모든 전 지구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발음하나요? 아니죠.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영어권 나라에서는 teacher라고 발음하죠. 또한 중국에서는 老师라고 발음을 하고 일본에서는 센세라고 발음합니다. 즉,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나라처럼 선생님이라는 말소리로 불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해보면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언어마다 다릅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다 다르겠죠. 자, 또한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을 가리키는 사람,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를 표현하는 말소리가 선생님, 티처, 센세, 老师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인데요. 언어에서 말소리, 기호입니다.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중요한 부분 어디? 필연적이지 않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필연이 뭔가요?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발음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teacher라고 하잖아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소리, 기호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의미 사이에는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사과. 먹는 사과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애플이라고 하죠. 우리 중국어로는 빙고라고 합니다. 즉, 사과라는 것이 반드시 애플로만 불려져야 한다라는 것도 없고요. 반드시 빙고라고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리해보면 언어의 자의성이란 말소리와 의미, 기호와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나요?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자의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호와 의미의 관계는 우연히 그렇게 맺어진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호성과 자의성 연결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제 이해되셨나요? 언어는 의미와 기호의 결합인데요. 그 결합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호성과 자의성이었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언어의 기호성을 바탕으로 언어의 자의성을 이해했고요. 언어의 자의성을 이해한 친구들은 언어의 사회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 즉 기호와 의미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게 언어의 기호성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의미와 말소리, 기호의 결합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게 자의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사과를 꼭 사과라고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앞으로 바나나로 부를래요.
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친구는 저는 앞으로 사과를 의자라고 부를래요 라고 서로 다르게 부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즉 언어에서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 즉 기호와 의미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사회적 약속, 그게 바로 언어의 사회성인데요. 또 청개구리 같은 친구들은 저는 약속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오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암묵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즉 그래서 우리는 창문을 창문이라고 불러야 하고 사과를 사과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겠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미난 또는 조금 기발한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고등학교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서 언어의 본질 부분이 다뤄진다면 단순히 정의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설과 연결해서 어떤 언어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엮어 읽으면 좋은 소설 첫 번째, 페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길이가. 자, 여기 주인공 남자가 사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고 고립되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앤드류 클레먼츠의 프린들 주세요는 초등학교 때 배운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3학년이었는데 주인공이 아마 5학년이었을 거예요. 그 학생이 펜, 여러분들 사용하는 이 볼펜의 펜을 이름을 바꿉니다. 펜이 아니라 프린들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 에피소드를 다룬 작품인데요. 두 작품 모두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읽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언어의 사회성의 핵심 키워드, 사회적 약속이다.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간단하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9가지의 언어의 본질 중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이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언어의 역사성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데요. 문제 유형은 아마도 고전 문법이나 고전 문학과 연결지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역사가 뭔가요?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맞게 인간들이 겪어왔던 에피소드들을 우리 역사라고 하죠. 즉 역사의 핵심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언어의 역사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는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기면 당연히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새로 생겨나겠죠.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도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폰, 아니면 요즘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SNS 중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언어들은 없던 개념이 생겨나면서 말도 함께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 생겨난 언어의 역사성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새로 생겨났다면 없어지는 것도 있겠네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물이나 개념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던 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여러분, 생원, 우리 단편 소설이나 소설을 읽다 보면 허생원 할 때 생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생원은 우리 벼슬을 하기 위한 예전에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그 하나의 등급입니다. 직급입니다. 근데 지금은 생원이라는 호칭 없어졌고요. 두 번째, 묘라는 것은 산을 뜻하죠. 근데 묘보다 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면서 묘는 자연스럽게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즈문은 숫자 1000의 순우리말입니다. 물론 선생님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쓸 수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숫자 1000과 즈문의 경쟁에서 즈문이 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0이라는 한자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즈문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세대지만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삐삐를 쓴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셨나요? 응답하라 시리즈에 보면 삐삐 나오잖아요. 그 삐삐도 선생님 때는 핫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서 없어졌죠.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지금은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또 하나 말 그대로 변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 flower, 즉 꽃은요. 중세 국어에는 곧이 표준어였습니다. 곧에서 꽃으로 말소리가 바뀌었죠. 자, 의미가 바뀐 예는 두 번째 나와 있네요. 우리 어여쁘다, 어여쁜 소녀 할 때 어여쁘다는요. 중세 국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불쌍하다란 뜻이었지만 오늘날 그 의미가 pretty, beautiful로 바뀌었죠. 이렇게 말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선생님이 수업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 부분을 보면 내 일을 어여삐 여겨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어여쁘게 여겼다. 이것은 가엾게,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다인데요. 어리석다, 어린 백성. 우리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어린 백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린은요, 나이가 어리다 뜻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물론 여기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죠. 한자를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픔을 표현한 부분인데요. 어린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리석다,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 영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의미나 말소리가 변하기도 하는 양상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은요. 이미 너무 다양한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심화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언어의 역사성, 다양한 문헌 자료와 참고해서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강조합니다. 오늘은 언어란 무엇인지 또 언어의 본질 중에서 4가지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언어란 무엇이었죠? 언어란 의미와 기호의 결합이었죠. 즉, 언어는 기호이다. 언어의 기호성이었고요. 그 의미와 기호의 결합은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성이었습니다. 자의적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약속했다면 함께 지켜야 한다. 언어의 사회성이었고요. 자,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의미나 말소리가 바뀌기도 한다라고 하는 역사성까지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성, 분절성, 체계성, 규칙성, 추상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뭔지 찬찬히 수업 영상을 다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수업에는 항상 인생 공부가 덧붙죠. 인생 공부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인데요. 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기도 힘들고 공부하는 마음을 잡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남아도는 시간만큼 의지해서 지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게임에 중독되고 있고 하루를 그냥 허송세월하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지내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당장 일어나서 뭐라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라지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한 문장이 무슨 뜻일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